안녕하십니까. 미래 동아시아 연구소를 운영하는 이사장 한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반도 광물야원 연구센터 이사장 양민호입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주제로 저명하신 한광수 이사장님과 이렇게 간단한 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한광수 미래 동아시아 연구소 이사장님은 국책연구소와 대학에서 중국 경제와 미중 관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전문가시고, 얼마 전에는 미중 패권 전쟁이 없다라는 책을 써서 호평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이번 회담 결과를 보면 미중 관계와 한국이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국은 북한 개방과 미중 양시장에서 실리 극대화를 겨냥해서 이번 회담에 임했고, 미국은 한국을 통해서 중국 견제를 곧바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처럼 한미 양국의 미묘한 상호 입장이 반영된 산물입니다. 앞으로 중국과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 것이냐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미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불장난하지 마라, 이런 경고를 한 바 있고, 북한은 지금 회담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북미 관계를 감안하거나 미중 관계를 고려할 때 시간이 좀 흐르면 곧바로 이 회담의 영향이 북미 관계 그리고 미중 관계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을 보면 지금 중국에 쫓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작년 미 대선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전에 없이 미국이 힘든 상황입니다. 민주주의를 브랜드로 삼고 있는 미국이 안으로는 인종차별과 빈부격차로 시달리고 있고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또 중국의 맹렬한 추격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 제국의 위용을 지키는 힘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냐? 그게 지금 참 힘겹게 지키고 있는데, 달러의 발권력, 요즘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래로 최근만이 아니죠. 그리고 세계를 압도하는 군사력, 뭐 이런 정도지. 미국의 체제의 안정성이라든가 과거에 볼 수 있었던 그런 제국의 위용은 지금 별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우리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번 회담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략적 측면이 강하겠지만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새롭게 인식하는 미국이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합의 분야도 다양하고 포괄적입니다. 안보와 경제, 북미 관계를 아우르는데 모두 그동안 꺼리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내용이 미국의 중국 대응과 맞물려 있으면 물론입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미중 관계는 이제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러한 치열한 미중 관계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있어서 꼭 유념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지금 양국 관계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일, 우리 국익을 위해서 알아둬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미중 관계는 과거 미소 관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대결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그래야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20년 말 현재 지금부터 5달 전이죠. 미국과 중국의 투자 협력, 금융 투자입니다. 뭐 다 돈으로 하는 거니까요. 금융 투자 규모는 총 3조 3천억 달러로 미국 굴지의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3조 3천억 달러를 미국 연간 국방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 연방 국방 예산이 7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를 봉쇄하고 막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이 7천억 달러의 3분의 2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 3조 3천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대결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 한계가 명료합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 설리번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미중 관계의 핵심은 대결이 아니다. 오히려 체제 경쟁에 있다. 이렇게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에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중국은 어떤 때는 핥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로 껴안기도 하는 그런 희한한 글로벌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싸움만 하는 바보로 보는 것은 미국과 중국을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익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실리외교 시대입니다. 이 가짜뉴스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중국 시장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지난 8년 연속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제1위 중국 수출 국가입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을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 협력을 업그레이드한다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중국의 반발인데 이것을 우리가 외교 역량을 발휘해서 중국을 잘 설득하고 또 거꾸로 미국을 또 잘 우리가 그 미국 시장을 접근을 해서 우리의 실리 외교의 진검승부를 벌이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경제 면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대기업들이 미국에 44조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미국 경제에 크나큰 선물을 준 걸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직접 투자 효과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나 남북 관계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 그 우리 대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에 투자한 것은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미중 양국이 주도권을 놓고 미래 주도권을 놓고 첨예하게 다투는 그런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아주 전략적인 분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시장에 깊숙이 진출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제력과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교 역량이 새로운 시험대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자신감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이 국면을 극복해 나가고 또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수준을 보면 지난 40년간 미국과 중국을 활용해서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빈부격차와 부정부패가 참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는 지금 경제 수준은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 열강들,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도 추월할 것이라고 IMF나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남북 관계에도 중국 관계에도 우리가 열린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나 중국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 이제 그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합의에 대해 우리 이제 김현정 예비안보 특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에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199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IT 산업을 위해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그 우주 산업과 제4차 산업을 위해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뭐 의미 있는 합의라고 그렇게 보시는지요? 글쎄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기술로 위성을 발사하고 있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미사일이라는 것은 4차 산업의 핵심인 IT 산업 그리고 우주 산업과 직결된 분야입니다. 북한도 비록 따가운 시선 속에서 진행됐습니다마는 미사일 개발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사일 지침 이번에 그 미사일 지침 종료는 우리 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게 지금 국제적인 안보 문제가 얽혀있는 문제인데 미국이 트럼프 정권 때 소련과 합의했던 중거리 핵전략 조약을 탈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지금 번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수년 내에 공식화한다면 또다시 사드 배치와 같은 험악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하는 한국인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언젠가 미사일 주권도 확보하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자권 협상도 조속히 해결이 돼서 안보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날은 우리 한반도가 국제 분쟁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그 출발의 아주 작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이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지는 않나요? 중국 정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를 왜 했냐? 할 수 없는 문제죠. 이건 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안보 사항입니다. 그거보다는 한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이미 외교부를 통해서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 성김 미국 대북 특별보좌관 임명을 바로 현장에서 발표해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준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김 특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제 북미 관계 협상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김 보좌관이 한국계라서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외교적으로 언사를 한 것 같은데 성김 보좌관이 주한미국 대사를 역임했고 한국 사정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미북 협상이나 남북 협상에 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은 이 성김 보좌관은 철두철미 미국인입니다.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성김, 직업적인 외교관이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미 협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세계적인 한국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지난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이 양보한 만큼 미국이 양보하면 일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진행될 북미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상의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협상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국력의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으셨는데 예, 북한 자원에 대해서 예, 좀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러면 우리 양 이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광물자원 연구소를 운영하시는데 누구보다도 이 남북 대화에 관심이 많으신 전문가십니다. 아직은 그 북한이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의사 표명이 없지만 다소 시간이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반응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북핵 비핵화라는 표현이 보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이것은 중국과 북한이 그동안 줄곧 주장해 오던 것입니다. 이런 상당히 파격적이고 새로운 그런 수용 자세를 미국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대화가 기대가 됩니다. 이 북한은 자원 대국인데 이 남북 협력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야가 바로 이 광물 자원 분야입니다. 그래서 양 이사장님께 한 두세 가지 묶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자원 잠재력은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3조 달러다, 7조 달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잠재력은 어느 정도고 또 남북 협력 가능성이 그 중에서도 큰 자원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북 자원 협력을 위해서 우리 측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북한 경제 발전에 있어서 북한이 이제 네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북한 광물 자원이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광물 자원은 제조업의 핵심 소재고 특히 최근 4차 산업이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소재들입니다. 광물 자원은 한 60여 종이 있는데 그 중에 북한의 그 일부 보석류와 유연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광종이 그 매장량이 풍부하게 경제력이 있는 정도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광물 백화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는 이제 5대 그 광종으로 철광석, 그 무연탄 등 석탄, magnesite, 그다음에 연화연, 석회석을 쓸 수 있고 이 밖에 금은동, 그다음에 희유금속, 인해석, 그다음에 이제 그 석골재랄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연간 그 광물 자원하고 그 관련된 비처금속 수입액이 2년 전 1919년도에 한 50조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 연간 생산량은 한 2조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수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광물 자원 가격이 대부분 많이 올랐고 50% 많으면 두세 배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한 60조에서 70조 정도 이상이 되고 이것 중 상당수는 북한에서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그중에서는 특히 이제 철광석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북한의 철광석은 이제 아시다시피 무산 철광이 아주 유명하고 그 매장량이 한 40억에서 50억 톤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북한 전체로 한 200~300억 톤 정도 이렇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아직 개발이 많이 안 돼 있는데 우리나라와 가깝기 때문에 물류도 유리하고 개발되면은 상당히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에서 한 10여 년 전에 무산 철광 현지도 방문하고 그래서 철광석에 대한 개발, 전체적인 개발 계획 그리고 아마 장기적으로는 일과 제철소 건립도 아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가 잘 풀리게 되면은 특히 철광석 개발 그리고 magnesite를 이용한 여러 가지 개발 그런 게 급속도로 진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한반도 광물자원 연구센터는 2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북한 자원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및 조사를 목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앞으로 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남북 자원 협력이 현실화가 돼서 남북 경제 협력이 활성화가 된다면 한국 한반도가 세계적인 제조업 센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북미 대화가 순조로우면 남북 협력의 길이 열리고 우리 한반도 경제권도 현실화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을 더 드리면 북한 광물자원 이제 총체적인 얘기 아까 몇천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천조에서 7천조 일경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매장량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계산한 것인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광물 자원은 1차적인 산물이고 이것을 다시 이제 가공하면 그 부가가치가 몇 배, 몇십 배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잠재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